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합의가 진전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회담 장소와 시기를 일주일 전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당초 1순위는 판문점이었다며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복무 회원 가운데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를 다시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관련 기사에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불이 난 시내버스 안에 갇힌 버스 기사를 지나던 동료 기사가 구했습니다. 버스는 연기는 나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다 싶었어요. 안에 있는 기사님을 빨리 어쨌든 떼내고.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7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북한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고 영구적인 북한 핵 폐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만 세계의 시선은 이미 싱가포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위대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위대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a great deal for the world.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이후 만족한 합의를 했다면서 미국과 접점을 찾았음을 암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설치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단계적 이행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결과 신고를 묻고 그리고 검증을 하고 폐기를 하는 3단계 정도로 해서 주요한 제재는 검증 이후에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형래입니다.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로 7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른 이후 비행기로 외국을 간 게 며칠 전 중국 방문이 처음인 김정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행입니다. 타고 갈 비행기는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유력하고 방탄 전용차를 실은 수송기도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호와 휘장, 붉은 문양이 선명히 새겨진 참매 1호.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중국 방문 때 이용한 전용기입니다. 옛 소련에서 제작한 인류신 6EM 기종을 개조한 것으로 엔진 4개로 쉬지 않고 한 번에 10,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를 타시고 중국의 대련시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7시간, 5,000km 거리를 이동할 때도 참매 1호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다롄 방문에서 이례적으로 전용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싱가포르 회담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항상 따라다니는 방탄 전용차, 벤츠 차량은 인류신 76TD 기종인 고려 항공 수송기에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엔 방문 때 이미 모습을 보였던 이 수송기에 각종 통신과 경호 장비 등도 준비될 전망입니다. 다만 수송기 비행 거리는 4,000km 정도여서 급유와 기체 점검 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중간에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는 이른바 이 V자 경호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셈이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경호에 나설 것인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경호원 10여 명이 그 주변을 V자 모양으로 둘러쌉니다. 김정은이 탄 전용 차는 출발과 동시에 12명이 에워싸고 속도에 맞춰 달립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보인 이른바 V자 철통 경호입니다. 저격을 당할까 봐 키가 큰 경호관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차량의 속도가 늦을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늦을 때 늦게 뛰고 빨라지면 다시 승용차를 판문점에선 단 한 대의 차량이 저속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경호가 불가피했지만 싱가포르에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호가 예상됩니다. 미국하고도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고 싱가포르 당국에서 이제 제반 상황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 띄어지는 거는 북한은 김정은 방중 당시 오토바이 호위를 크게 선전한 바 있습니다. 영리하는 최고령도 자동차께서와 리설정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북한 지도자가 서방 세계로 처음 등장하는 만큼 양측 경호원 사이 몸싸움과 같은 크고 작은 의전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부분 미국이 부담하기로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감안하면 비용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북한이 아직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자칫 비용 문제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미국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데려왔던 수행원은 경호 인력을 포함해 대략 50여 명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싱가포르에도 비슷한 인원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대사관 인력 등을 합하면 100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6월 12일 하루 종일 회담장인 호텔에 머문다면 식사비만 3천만 원에 이릅니다. 회담장과 대기실, 내부 회의실 등 숙박비를 제외한 호텔 시설 이용료도 수천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정상회담 할 때도 저희 호텔에서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북한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당시 미국이 비핵화 회담을 위해 북한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회담 비용과 식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고 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까지의 이동 때 연료나 비행기 문제는 북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십조 원대의 비핵화 거래를 앞두고 억대의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되자 싱가포르 언론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고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반겼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싱가포르의 중심지. 미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담은 신문이 가판대에 수북히 쌓여 있고 시민들은 줄을 서서 신문을 사기도 합니다. 한 곳에선 시민들에게 아예 신문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기쁜 소식이라며 반겼습니다. It really gives Singapore some prominent and promising to other countries to see us as a peacemaker. 현지 언론들은 싱가포르가 중립적인 장소이며 국제적인 대규모 항구를 갖고 있어 적합하다며 구체적 회담 장소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성능이 선정의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결정 트위터에 답글까지 남겼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두 정상의 만남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 싱가포르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럼 싱가포르 안에서 어디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 곳 정도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부 이태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죠.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그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지금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시 번화가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매년 열리는 곳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중국과 대만 첫 양안 정상회담이 66년 만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소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 의전과 보안 경험이 풍부한 점 등이 강점입니다. 예, 뭐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단점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은 홍콩에 본사를 둔 호텔 체인입니다. 창립자는 세계적인 부호인 로버트 쿠옥, 중국 이름으로 거허넨이라는 말레이시아 화교입니다. 중국의 도청과 해킹에 민감한 미국 측이 선뜻 수용할지가 관심입니다. 아, 도청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군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한국 쌍용 건설이 준공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거대한 배 모양이 얹어져 있는 독특한 외형에 객실 수만 2,500개에 달하는 초대형 호텔입니다. 모 회사인 샌즈그룹의 셸던 애덜슨 회장이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여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호텔 위치가 시 중심인데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사자머리 머라이 현상 등 관광지가 몰려 있어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휴양지인 센토사 섬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토사 섬은 공항에서 20분 거리로 싱가포르 본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북중 회담이 열린 중국 다롄의 방추이다오처럼 본섬과 외길로 연결돼 있어 보안과 경호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수용하기에 호텔 규모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예, 뭐 다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가 않겠군요. 이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 의표를 찌르는 돌출 행동으로도 유명하죠. 사업가 트럼프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정은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동원 기자가 두 사람의 과거 언행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29초의 긴 악수. 상대 국가 퍼스트레이디에게 서슴없이 말하는 트럼프. 갑작스런 월북 제안. 핵실험을 농담 소재로 삼는 등 분위기를 휘어잡는 김정은. 편한 마음으로 평양 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파격입니다. 단체 사진 앞줄에 찍히기 위해 다른 나라 정상을 밀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띄울 줄도 압니다. I just want to say it's a great honor to have the president of China and his incredibly talented wife, a great celebrity in China. 특사들과 사진을 찍을 때 뒷짐을 지지만 열심히 상대방의 말을 받아 적고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사업가 기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만날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지만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결정적인 순간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한 편의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 하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실제로 리얼리티 쇼를 진행한 적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과 이런 심각한 사안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정상적인가 하는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소방차 고가 사다리에 대형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한밤중 헬기를 타고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의 쇼 같았던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석방 협상이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채널 고정이라는 트윗을 올린 지 8일 만입니다. I think you probably broke the all-time in history television rating for 3 o'clock in the morning. 흥행몰이는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한 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를 조금씩 압축해 나갔습니다. We picked 5 sites where it's potentially going to be. We'll let you know fairly soon. We have it broken down to probably 2 sites now, 2 or 3 sites. 지난달 30일에는 판문점도 가능하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신이 진행했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후보자를 하나둘 떨어뜨리며 최종 승자를 발표하는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I'm going to fire somebody else. Johnny, you're fired. Brandy, you're fired.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씩 정보를 흘리며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정치 외교 현안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쓰는 말도 마치 다음 편을 예고하는 듯한 이 문장입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But we'll see what happens. 물론 트럼프의 이런 쇼맨십, 충동적이고 불안해 보인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을 정도였죠. Being president is a serious job. It's not hosting a talk show or a reality show. 하지만 오바마의 예상은 빗나갔고 그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특유의 쇼맨십이 전례 없는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만남으로만 끝이 날지 트럼프는 이번에도 다음 달 있을 세계의 만남에 대한 예고를 잊지 않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선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깜짝 등장해서 김정숙 여사와의 퍼스트 레이디 만남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멜라니아와 리설주가 만날 것인가에 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 가수 출신 리설주. 올해 29살로 새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로 연예계 활동도 한 멜라니아. 올해 48살로 트럼프와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As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I will make every effort to be best at championing the many successful well-being programs. 리설주는 지난 3월 북중회담에서 펑리 위안 여사를, 지난달 남북회담에선 김정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정은을 남편이라고 편하게 불렀습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북한으로선 부부 동반 장면을 연출해 정상국가임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멜라니아의 참석 여부입니다.
트럼프와 불화설이 있는 멜라니아는 지난해 이스라엘 방문에서 트럼프의 손을 내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동행을 취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는 김여정과 백악관의 실세 이방카 보좌관이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국 정상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만난다면 퍼스트레이디들의 의례적 만남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기까지 평양과 판문점 그리고 싱가포르를 두고 한미 간에 그리고 북한과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취재하는 신정훈 기자가 그 뒷얘기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일부 조간신문은 오늘 아침에도 회담 장소는 평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곳이 있는데 네. 끝까지 좀 혼선이 있었나요? 네, 사실 미국은 애초에 싱가포르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은 평양을 희망을 했지만 미국 내 반대가 많아가지고 일찌감치 검토 대상에서 빠졌고요. 초기에 언론이 언급했던 제네바는 김정은의 전용기 이동 거리를 감안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한때 기울었고 인천 송도도 잠깐 거론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달 초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은 이제 우리 정부가 강력히 원했고 또 트럼프도 꼭 싫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백악관 참모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예. 경호와 의전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과 분리시킬 그런 필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달 초에 싱가포르로 거의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간 게 지난 4일입니다. 지난 예. 4일입니다. 그때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언론에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저께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네. 이미 싱가포르라는 것이 다 결정이 된 뒤인데 네, 이때는 왜 전화 통화를 한 겁니까?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게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싱가포르 개최를 최종 확정을 했고 이를 알려주기 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배제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안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당초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같이 회담을 하는 이 3자 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가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실망도 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오늘 분위기를 보면 다소 이제 실망감이 이제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예. 또 미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가을로 예정이 돼 있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게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그 역시 가능성이 썩 높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신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영화 같은 귀환을 했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에 갔던 외신 기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귀환 뒷이야기를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미 공군 757 전용기가 텅 빈 평양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참모진, 기자들이 탄 비행기입니다. We weren't given an exact time when we were going to leave. We were basically given only 4 hours notice on our departure when we left on Monday. 이들의 목적지는 고려 호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찬을 나눈 곳입니다. 메뉴는 철갑상어와 랍스터, 스테이크, 거위고기 등. 폼페이오와 참모들이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호화로웠다고 기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이어졌지만 억류자들의 석방 여부는 미정이었습니다.
fact, Secretary Pompeo, even after he met with Kim Jong-un, was not 100% sure that they were going to be released. 기자들은 평양공항 이륙 1시간 전에야 억류자들이 특별 사면된다는 소식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길게는 30개월이 넘는 북한 생활을 끝낸 억류자들. 북한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못 봤다며 잠시 기착한 곳에서 비행기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20여 시간 비행 후 미국 앤드로스 공항 기지에 내려서야 억류자들을 처음 멀리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연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들을 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응원하고 칭송하는 열기가 뜨겁다고 주장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면에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각계의 가슴이 김정은 칭송 열기로 들끓고 있다고 썼습니다. 김정은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 김정은의 멋있는 모습에서 민족의 장래를 봤다. 응원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절세 위인, 즉 김정은 칭송이 높게 울려 퍼진다고 선전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도 김정은 띄우기에 힘을 보탭니다.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이 진행된 이후로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출한 위인적 풍모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북과 남 해외 동포들 속에서 노동신문은 앞서 전 세계가 김정은 열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뉴스나인의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대선 전 댓글 조작 기사는 19,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지난해 4월 28일 TV 토론 이후에 드루킹 일당이 소멸된 기사 URL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의 흐름을 보면 특정 시점부터 조직적인 공감과 비공감이 쏟아지면서 안철수 후보 등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갑자기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네티즌은 1시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는 걸 보며 소름이 끼친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경공모 대화방에서도 이런 조작의 전 과정이 낱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28일 밤 10시 반쯤 TV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기사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됩니다. 취재진이 20분 동안 달린 댓글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비판이 79개로 가장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비판 댓글은 그 절반이 안 됩니다. 지지 댓글은 안 후보가 17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공모 회원 대화방에서 이 기사 URL 주소, 즉 좌표가 공유된 시점이 10시 50분쯤. 작업에 들어가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댓글 판세가 뒤집혔다며 한 회원이 작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이 1,623개의 공감을 받아 호감순 최상단에 노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비판 댓글은 호감순 상위 60개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기사엔 1시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어 소름 끼친다. 후보마다 댓글팀이 있는 건 알지만 너무하다는 등 댓글 조작 정황을 눈치챈 일부 네티즌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도 병행된 것으로 보고 네이버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렇게 경공모 회원들이 대선 전에도 매크로 서버 사용 지침을 공유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면서 드루킹 소환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 가운데 공무원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취재하고 있는 차순우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공무원들이 댓글 작업에 가담했다면 이건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경공모엔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현직 경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만약 대선 때도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팀은 오늘 경공모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 조작에 가담했는지,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등이 관건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댓글 조작 가담 범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경찰이 어제 드루킹을 구치소에서 체포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조사에는 잘 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드루킹이 비교적 진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접견을 거부해 옥중 체포됐지만 지금은 진술 거부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치소에서 압송된 드루킹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대선 전에도 매크로 이용해서 댓글 조작하셨습니까?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 서버 킹크랩 사용 지침이 대선 전에 이미 핵심 회원 사이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 측의 댓글 조작 기사 URL을 지속적으로 알린 이유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통해 대선 전 매크로 사용을 확인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선 전 조작한 기사 URL 19,000건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은 지난해 필리핀에서 온 산업연수생들을 사주 일가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 가사도우미 고용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검경과 관세청에 이어 법무부의 수사까지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같은 반 학부모 14명은 어제 담임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교실과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아이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식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A 교사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 30여 명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소통이 일부 부족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일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은 공정한 교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아이들이 하라고 다독였던 부분인데. A씨는 현재 병가를 냈고 학교 측은 대체 교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학교 측은 앞서 지난 3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교사 A씨의 폭행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입회하에 아동 전문 기관과 함께 아이들의 진술을 들은 뒤 교사 A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운전기사가 그대로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때마침 지나던 다른 시내버스 기사가 달려와서 폭발 직전에 동료를 구했습니다. 이 긴박했던 순간을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선 시내버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 남성이 달려가 밖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버스 안에서 불꽃이 튀는 순간 출입문이 열립니다. 갇혔던 버스 기사가 탈출하자마자 폭발음과 함께
불이 치솟습니다. 불이 막 피어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난 8일 저녁 7시 1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54살 조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조 씨는 운전석 계기판에서 냄새가 나자 정류장에 승객 4명을 내려준 뒤 3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동 열림 장치가 고장나 운전기사 조 씨는 불이 난 버스 안에 갇혔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른 버스를 몰던 49살 권태우 씨가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 싶었어요. 안에 있는 기사님을 빨리 어쨌든 빼내고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발휘한 동료애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10년 지기 동네 후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채무 관계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10년째 동네 선후배 사이인 37살 유모 씨와 44살 조모 씨가 같은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야산. 10일 뒤인 지난 7일 유 씨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유 씨는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씨는 이곳 야산 깊숙한 곳에 유 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덮어뒀습니다. 지방에 잠적해 있던 조 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유 씨가 포천에 가겠다고 해 데려다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아니요.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렌터카를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유 씨가 최근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조 씨가 빚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둘 사이 채무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홍용재입니다. 홍대에서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은 다름 아닌 동료 여성 모델이 범인이었습니다. 모델 안모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진을 찍은 휴대폰을 한강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비하 댓글을 단 네티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것은 지난 1일. 어제 긴급 체포된 여성 모델 25살 안모 씨는 피해 모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죠. 이해가 안 되죠. 그 모델도. 어이없다고 그러죠. 평소 휴대폰 2개를 쓰던 안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습니다. 또 PC방을 찾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워마드 운영진에 본인의 활동 내역을 지워달라는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만화 생일에 이거를 산소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에 동조한 워마드 회원 2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댓글 게시물 등이 수백여 건에 이르는 만큼 가해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있다고 속여판 혐의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업비트는 140여 개 가상화폐를 상장한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카카오 대표를 역임한 이석우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전산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장부상 거래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소식에 업비트 사이트는 한때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거래는 다시 정상화됐지만 업비트 내 비트코인 시세는 40만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잘 들어갔어요. 제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앞서 지난달엔 업계 5위권 코인네스트 대표이사와 임원이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해 지리산에서 김천까지 무려 90km를 이동한 반달곰 기억하시는지요? 이 반달곰이 또 지리산을 벗어났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고 한쪽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의사가 마취총을 맞고 잠든 곰을 살핍니다. 발트리랑 두 개 다. 지난 5일 새벽 3시쯤 통영 대전 고속도로 생초 IC 근처에서 시속 80km로 달리던 버스에 받친 곰입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손절한 겁니다. 써졌으면 이중 사고 났을 건데 바로 도망갔죠. 환경부가 버스에 남은 털에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지난 2015년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 KM53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김천 수도산까지 갔다가 포획됐던 바로 그 반달곰입니다. 반달 가슴곰이 지리산에서 김천 수도산을 가려면 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반달곰이 또 김천 쪽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반달곰을 찾았습니다. 곰은 왼쪽 앞다리가 부러진 채 1.4km를 이동했습니다. 왼쪽 앞발이 이렇게 골절이 있는 그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부터 지금 7일째 그 반경 1km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환경부는 반달곰이 건강을 회복하면 지리산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 포획한 장소인 경남 산청 태봉산에 다시 방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노동운동가 출신의 홍영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9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기호 2번 홍영표 후보가 78표를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국회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고 김 원내대표는 같이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 서로 진정성을 갖고 풀면 못 풀 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분서 친구분이라고 이제. 야, 이 친구분. 아니 지난번에 환노위를 같이 했었죠. 그거 갈게요. 새 원내대표가 뽑혔지만 여당이 당장 특검 협상을 재개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저만 딸랑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통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야 저희가 인선을 하기 때문에. 홍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지도부 인선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여야 협상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병원으로 이송돼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니 이것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에 나설 사안은 아니라면서 곧바로 중재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엇 측의 요구액은 6억 7천만 달러, 7,182억 원이나 됩니다. 내적 분량의 중재 의향서를 법무부에 보내오면서 피해 액수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논란에 관한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엘리엇 측이 이용하고 나선 셈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7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합병에 개입한 정부 관계자로 지목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금 2심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고요. 정부는 중재에 응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7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 대리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잘 팔린다는 소식은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젠 컵라면도 제치고 편의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매출 변화에서 우리 사회 현상과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장동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도시락을 먹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식사 때울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양식, 중식 되게 종류 자체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도시락의 매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조사 결과 간편식 매출 부동의 1위였던 컵라면을 누르고 도시락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간편한 데다가 빵이나 김밥, 라면류와 달리 한 끼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밥이나 주먹밥보다는 그래도 좀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을 많이 드시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웰빙족들을 겨냥해 저칼로리 건강식 도시락까지 등장했습니다. 칼로리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나 그럴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과 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당 음식값이 계속 오른 것도 도시락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서민의 대표 창업 업종이던 음식점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 사업자 비중은 지난 연말에 사상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간편한 한 끼,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PGA 투어 제5회 메이저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김시우가 사상 첫 2연패를 향해 순항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글 퍼트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파4 5번 홀, 200야드를 남긴 상황. 김시우가 강력하면서도 물 흐르듯 부드러운 아이언샷을 구사합니다. 그린에 사뿐히 내려앉은 볼은 굴러서 홀 1m 지점에 멈춥니다. 가볍게 버디를 추가한 김시우는 7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지만 7, 8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5언더파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선두와는 한타 차이.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스는 정교한 퍼팅으로, 맷 쿠차는 그린 밖에서 환상적인 퍼팅 이글로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세월에 조금 욕심 부린 만큼 대가가 따른 것 같은데 내일 또 다시 전반처럼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만에 동반 라운드를 펼친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의 자존심 대결에서는 우즈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9번 홀 우즈의 이글 퍼트가 그대로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는 우즈. 2분파 공동 69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I thought anywhere between 3 and 5 would have been good after being 2 over par. I got to drive it a little bit better than I did today and obviously hit the ball closer. 미켈슨은 버디를 3개나 잡았지만 더블 보기 3개, 보기 4개를 범하며 7오버파 공동 139위로 컷 탈락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북한 김정일이 다녔던 외국은 중국과 러시아뿐이고 그것도 이렇게 열차로만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부자는 전용기가 시범 비행을 하다가 조종 미숙으로 폭발한 뒤로 북한 조종사들의 실력을 믿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김정일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1965년 23살 때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서 비동맹 반둥회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3년 전 반둥회의 6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참석 여부가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 김정은이 인도네시아와 15km 해협을 사이에 둔
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미북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담 장소를 물색하면서 낡은 전용기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데 싱가포르는 중간 급유 없이 곧바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정은이 엊그제 중국 다롄에 가면서 비행기를 탔던 게 싱가포르행의 예행 연습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북핵 폐기에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뜻일 겁니다. 어제 북한 TV가 미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내부에 알리면서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정일은 바깥 세상으로 나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문을 닫아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싱가포르를 출구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현실 세계로 나설지 모른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I really believe that, John. And I think...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은 영국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히말라야의 산속 이상향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싱가포르 핵담판으로 상상 속 마을 샹그릴라의 평화가 한반도에까지 찾아오는 계기가 되려면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결단이 절실합니다. 5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네, 오후 들어 하늘이 차차 흐려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충청, 호남, 제주에 최고 60mm 정도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영남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기온에 비해 3, 4도 이상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 16도, 철원이 15도에 머물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15도를 밑도는 선이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날이 개겠고요. 다음 주 초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또 28도 선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